아버지가 떠난 그 새벽,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던 아버지는 27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품 안에서 동생은 차갑게 식어갔죠. 아버지는 평범한 철도 노동자였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웃음이 있는 보통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1995년 겨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쓰러졌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기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는 그 한마디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뒤 저는 동생마저 잃어야 했어요. 27년 뒤 저는 아버지의 흔적을 끝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4년 함경북도 청진, 저는 그해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역에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으시고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늘 같은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조심하라고,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오라고. 아버지는 돌아서서 씩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청진역에서 걸어서 20분쯤 되는 곳에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 3층,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솜을 구해다가 틈을 막아주셨고 아버지가 퇴근길에 가져온 석탄으로 방바닥은 늘 따뜻했어요. 5살 여동생 은지는 그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곤 했죠. 크레파스는 빨강, 파랑 2개뿐이었지만 은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었던 겁니다. 배급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직장에서 쌀과 옥수수를 받아오셨어요. 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솜씨 덕분에 밥상은 늘 그럴듯했죠. 된장찌개에 김치, 가끔은 두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철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평양에서 오는 열차가 3시간이나 늦었다느니, 새로 온 기관사가 실수를 해서 큰일 날 뻔했다느니. 저는 그 이야기들이 마치 모험담처럼 재미있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소년처럼 들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청진제일소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이 넘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같은 반 친구 영수와 함께 걸으며 어제 본 만화 영화 이야기를 했고 겨울이면 길가에 얼어붙은 무릉덩이를 밟으며 깔깔거렸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 놓으셨고 은지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오빠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우리 가족은 청진 앞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파도가 거센 날에도 아버지는 저를 어깨 위에 태우고 해변을 걸으셨어요. 어머니는 은지 손을 잡고 조개를 주었고 저는 아버지의 넓은 어깨 위에서 세상이 참 크다고 느꼈던 겁니다. 바람이 불면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머리카락에서는 늘 석탄 냄새가 났죠.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1994년의 청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9살 소년으로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1995년이 되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배급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빈손으로 돌아오신 거죠. 이번 달은 좀 늦는다고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한숨을 쉬시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다음 주에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주에도, 그다다음 주에도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던 겁니다. 철도 사업소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에 하시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기관사 이야기도 열차가 늦었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죠. 대신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죽을 내오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사업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석탄이 없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을 잃은 아버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벽만 바라보셨고 점심이 되면 밖으로 나가셨다가 저녁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셨죠.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던 것이 매일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틀씩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장마당으로 나가기 시작하셨죠. 집에 남은 그릇과 옷가지를 팔았고 나중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내놓았던 겁니다. 장마당에서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것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옥수수 한 줌, 감자 몇 알이 전부였어요. 그것마저 없는 날에는 소금물에 풀을 넣고 끓여 먹었죠. 은지는 그 풀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밥이 먹고 싶다고. 저는 동생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이니까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던 거죠. 10살짜리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밤이면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리셨죠. 한 번은 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잠결에 들은 것인지 꿈속에서 들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얼굴에 번져 있던 그림자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무기력함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1995년의 겨울은 그렇게 배고픔과 침묵 속에서 끝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 겨울,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전날 밤 어머니가 드신 것이라곤 소금물 한 그릇뿐이었죠. 남은 옥수수죽은 전부 저와 은지에게 주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이불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몸이 반쪽처럼 줄어들어 있었죠. 오후가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장마당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장마당 한가운데에서 쓰러졌다고, 지금 인민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하셨죠.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봐야 약도 없고
의사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찬복도 끝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불렀을 때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지금도 가슴을 찢어놓는 것처럼 아프게 남아있는 겁니다.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굶어서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영양제도, 포도당도 아무것도 없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집에서 쉬게 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1살의 등에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죠. 예전에 저를 안아 올리시던 그 팔이 이제는 제 어깨에 걸쳐진 채 축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저는 장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께 먹일 것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국어를 했습니다. 장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11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할머니가 옥수수 한 줌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옥수수를 삶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지만 어머니는 삼키지 못하셨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시더니 은지에게 주라고 하셨죠. 그로부터 사흘 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었을 때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은지는 어머니 옆에서 자고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 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집에 오지 않으셨죠.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웃 아저씨 두 분이 어머니를 산으로 옮겨주셨고 그게 전부였어요. 은지가 어머니를 찾으며 올 때 저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에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빈자리를 보시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죠.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이마를 바닥에 대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 어머니가 떠나신 뒤 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술을 드셨고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 넘게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간혹 돌아오시면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불러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서서히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구걸로 얻어오는 것만으로는 저와 은지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곡식 알갱이를 주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고 때로는 국수집 뒤에서 버려진 국물을 긁어 모았죠. 12살이 되자 저는 이미 꽃제비였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어요. 수업을 할 선생님도 교실에 앉아 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같은 반 친구들도 하나둘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영수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은지를 데리고 시장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고 밤에는 시장 한쪽 처마 밑에서 잠을 잤어요. 은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빠 오빠 하며 종일 제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었죠.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고, 무섭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은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7살짜리 아이가 참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청진의 겨울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허다했어요. 시장 처마 밑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죠. 새벽이면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굳어졌고 은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옷을 벗어 은지에게 덮어주었어요. 은지라도 따뜻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고 밤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을 도와주면 떡 2개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옮겼죠.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떡 2개를 받아 쥔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은지에게 주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은지가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12살에 알아버렸던 겁니다. 동생만은 꼭 살려야 한다고 저는 매일 밤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아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마르고 초라한 체구, 구부정한 등, 하지만 걸음걸이만은 틀림없는 아버지였죠. 저는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인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몇 달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서 있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을 벌리셨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 제 몸을 감쌌어요. 아버지의 몸에서는 술 냄새 대신 흙과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부자를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기력하고 텅 빈 눈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방법을 찾았다고.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두만강만 건너면 된다고 하셨죠.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돈을 벌어서 우리를 다시 먹여 살리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일인지, 중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13살의 저에게는 그저 막연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을 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몸으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기다리겠다고. 아버지가 은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처음에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아버지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쓰다듬기만 하셨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으셨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은지를 안아주신 마지막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은지를 내려놓으시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을 꼭 지키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 곁에 있으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약속한다고. 반드시 은지를 지키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웃에 사시던 김아주머니에게 은지를 맡기셨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서로 음식을 나눠 먹던 사이였죠. 아버지는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만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김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갈 거면 빨리 갔다 오라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와 은지를 김아주머니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인 집이었지만 바닥은 따뜻했어요. 은지가 아주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와 잠든 은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지금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면서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결의가 뒤섞인 눈이었던 거예요. 새벽 3시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낡은 군용 배낭 하나를 메셨습니다. 안에는 옥수수떡 몇 개와 물 한 병이 들어 있었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보시더니 한 발짝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죠. 형이니까 잘할 수 있다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을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골목을 돌아 사라지시기 직전 아버지가 한번 뒤를 돌아보셨죠.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작게, 아주 작게 손을 흔드셨죠. 저도 창문에 손을 대고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죠. 아버지가 걸어가신 방향은 두만강 쪽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했죠. 그 강이 얼마나 넓은지, 건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하셨죠. 아직 나흘이나 남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은지는 김아주머니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지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죠.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죽을 먹을 때면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매일 두만강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얼어붙은 벌판 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 달이 넘어가자 김아주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을 더 이상 맡아두기 어렵다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주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하루 한 끼를 겨우 드시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김아주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옥수수떡 2개를 싸주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아이들 아버지가 꼭 돌아올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위로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김아주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머니도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 시절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거리로 나온 저와 은지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 좌판 틈새에 몸을 구겨 넣고 찢어진 비닐을 덮은 것이 우리의 잠자리였어요. 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오빠라고 불러주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았죠. 눈만 멀뚱히 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8살 아이의 눈이 그렇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겁니다. 은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밤이면 은지의 기침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면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은커녕 따뜻한 물 한 잔 구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약을 파는 곳이 없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모두가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바쁜 시절이었던 겁니다. 저는 두만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바라보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혹시 저 벌판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하셨으니까요. 돌아오겠다고,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 일주일이 2달이 되었고 3달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그 약속마저 놓아버리면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죠. 은지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깊어지는 동안 저는 얼어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서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은지가 아파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은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은 내리지 않았고 밥도 넘기지 못했죠. 옥수수죽을 떠서 입에 넣어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은지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셨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약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자처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짐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했죠.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흘렀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틀을 일해서 받은 돈으로 장마당 한 구석에서 약을 파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해열제 반알이 전부였죠. 제대로 된 항생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으로 은지가 나을 수 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지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해열제 반알을 물에 녹여 은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은지가 간신히 삼켰어요. 그날 밤 열이 조금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은지 옆에 누워 동생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지의 열은 다시 올랐어요. 더 심해져 있었죠. 반알짜리 해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한계였던 겁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을 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은지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죠. 저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은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텅 비어있던 그 눈에 무언가가 돌아와 있었죠.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분명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왜 그러느냐고, 오빠 여기 있다고 대답했죠. 은지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곧 온다고, 아빠가 금방 온다고 말해야 했는데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곧 온다고, 아빠가 곧 데리러 온다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은지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놓지 않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은지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어요. 한 번, 두 번 길게 들이쉬고 한참을 멈추었다가 다시 내쉬었죠. 그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은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지야, 오빠 여기 있어. 눈 떠봐. 하지만 은지는 눈을 뜨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은지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가느다란 호흡이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라고 기다렸지만 다음 숨은 오지 않았어요. 제 품 안에서 은지의 몸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셨더라면 은지는 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3살의 저는 그 새벽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은지를 떠나보낸 뒤 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며칠을 보냈죠. 누군가 옆을 지나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려 머리 위에 쌓여도 털어내지 않았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도 없고 은지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이 세상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추위보다 더 깊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굶주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팠고 손이 저절로 쓰레기통을 향했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죽어 있었지만 몸은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든 입에 넣을 것을 찾아 거리를 떠돌았죠. 얼어붙은 배추 잎사귀, 누군가 뱉어놓은 옥수수 껍질, 무엇이든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만 위장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으면 그것으로 된 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몇 주를 떠돌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찢어져 살이 보였죠. 얼굴은 때가 껍질처럼 앉아 있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꽃제비. 그것이 저의 이름이었죠. 이름이 아니라 분류였습니다. 청진시장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부모를 잃었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 틈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뒷골목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검고 눈이 날카로웠죠.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시장에는 아이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떡 한 개를 내밀었어요. 배가 고프냐고 물었죠. 저는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경계심보다 배고픔이 강했던 겁니다. 남자는 옆에 앉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부모가 있느냐, 어디서 잠을 자느냐, 나이가 몇이냐. 저는 짧게 대답했죠.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살 수 있다고, 먹을 것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 있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중국에서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도 있다고, 두만강을 건너간 사람들의 소식을 중국 쪽에서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도 그 강을 건너셨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살아 계신지, 중국에 가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저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려가 달라고,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건넜다던 바로 그 강을 저도 건너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브로커는 닷새 뒤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건너는 사람이 3명 더 있었어요. 비용은 중국에 도착한 뒤에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죠.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그때의 저에게 돈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된다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닷새 동안 저는 떠날 준비를 했죠. 준비라고 해봐야 별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은지에게 만들어주셨던 작은 천인형을 품에 넣었어요. 은지가 늘 안고 다니던 것이었죠. 그것이 제게 남은 가족의 전부였던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은지를 묻어둔 곳으로 갔습니다. 시장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이웃 아저씨가 구덩이를 파주셨고 거기에 은지를 눕혀두었어요. 묘비도 없고 표시도 없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돌멩이 2개를 나란히 놓아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빠 찾으러 간다고. 아빠를 꼭 찾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지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바랐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일어서서 돌아섰죠. 다시 돌아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뒤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 2시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이었어요. 30대 부부와 저보다 조금 나이 많아 보이는 15살쯤의 소년이 함께였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이 자리에 서셨을까? 이 풍경을 보셨을까? 같은 달빛 아래에서 같은 떨림을 느끼셨을까? 그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갔던 겁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명씩 건너라고 했어요. 부부가 먼저 출발했죠.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두 사람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은 15살 소년이었어요. 소년이 떨리는 다리로 얼음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딛었어요. 얼음이 발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몸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북한 쪽이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혀있는 땅, 은지가 잠들어 있는 땅,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던 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얼음 위를 건너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죠. 중간쯤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몇 발자국을 뛰다시피 해서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땅을 움켜쥐었어요. 이곳이 중국이었죠.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허무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죠. 14살의 저는 그렇게 조국을 등졌던 겁니다. 중국 땅을 밟은 첫날 밤, 브로커는 저를 포함한 4명을 강 근처의 허름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고도 놀라지 않으셨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말없이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2명이 더 있었어요. 며칠 전에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모두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피로,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묘한 멍함이었어요. 할머니가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내오셨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들고 멈추었죠. 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때의 저는 주체할 수 없었죠. 은지에게 이 밥을 먹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브로커는 다음 날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며칠 쉰 뒤에 연변 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어요. 일자리는 거기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빚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흘을 할머니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 사이 할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죠. 2, 3년 전에 두만강을 건너온 40대 남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여기를 거쳐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연변에 가면 탈북민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부부와 함께 연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15살 소녀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죠. 그 소년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름을 묻는 것이 사치였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면 나중에 잡혔을 때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부부와 함께 이틀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부부와도 헤어졌어요. 부부는 먼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와 달랐습니다. 적어도 먹을 것은 구할 수 있었죠. 중국은 북한과는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연변의 한 조선족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루 두 끼를 얻어먹었어요. 잠은 식당 창고에서 잤죠. 주인 아저씨는 조선족이었고 탈북민을 몇 번 써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없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때의 저에게는 기적과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공안이 올까봐, 신고를 당할까봐, 잡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까봐. 밤마다 뒤척이며 귀를 세웠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낯선 사람이 식당에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뒷방으로 숨었던 겁니다. 그 식당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 한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장을 보러 오신 단골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물으셨죠. 북에서 왔느냐고. 저는 부정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 남편도 북에서 넘어온 사람을 여럿 도와주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2, 3년 전에 청진에서 넘어온 남자를 남편이 알고 있을 수 있다고. 40대쯤 되는 철도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일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들으라고 하셨죠. 다음에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을 만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 선생이라고 했죠. 박 선생은 식당 한 구석에 저와 마주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2, 3년 전에 청진 쪽에서 넘어온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으며 철도에서 일했다고 말했다고 하셨죠.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간청했죠. 박 선생은 그 남자가 연변까지 오기 전에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연결된 브로커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는데 실제로는 벽돌 공장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몇 달을 그곳에서 갇혀 지내다가 탈출해서 연변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했죠. 박 선생이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연변의 한 교회에서였습니다. 탈북민들을 몰래 도와주는 지하 교회였어요. 그 남자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반복했다고 하셨죠. 청진의 아들과 딸을 두고 왔다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이 떨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틀림없이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저와 은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돌아오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얼어붙게 했어요. 그 남자가 교회에서 며칠 쉰 뒤에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답니다. 주변에서 말렸다고 하셨어요. 돌아가면 잡힌다고, 탈북자로 분류되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듣지 않았다고 했죠. 박 선생은 그 남자가 떠난 뒤의 일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강을 건넜는지, 건너다 잡혔는지, 무사히 청진까지 갔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셨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아버지는 저와 은지를 위해 강을 건너셨고 브로커에게 속아 끌려가셨고 탈출하셨고 그리고 다시 저를 찾으러 강을 건너셨죠. 아버지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청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거기에 없었죠. 은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빈집에서 텅 빈 시장에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아 강을 건넜지만 엇갈려 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북으로, 저는 남으로, 같은 강을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박 선생을 만난 뒤 저는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변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고 조금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공안의 단속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공사판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공안이 들이닥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 있던 탈북민 3명이 잡혀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송환되면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잡히셨을까?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배웠던 겁니다. 도시를 옮기고 일자리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15에서 16, 17, 18. 해가 바뀌어도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숨고 공안의 눈을 피해 살았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았어요. 혹시 청진 출신 40대 남자를 본 적이 없느냐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간혹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죠. 21살이 되던 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길이었어요.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2, 3년을 더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을 전부 브로커에게 건넸어요. 24살이 되던 해 저는 중국을 떠났죠. 라오스와 태국을 거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밀림을 걷고 강을 건너고 트럭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죠. 잡히면 송환이라는 공포가 매 순간 따라다녔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경비에게 걸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함께 이동하던 일행 중 한 여자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겼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서서 저는 탈북민이라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13살에 청진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데 11년이 걸렸죠. 몇 달 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25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1년,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신 지 13년이 흘러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지만 짐을 풀기도 전에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다녔죠. 이산 가족 찾기를 도와주는 민간 단체, 북한 인권기구, 탈북민 커뮤니티,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인상착에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북한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기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탈북민 관련 사이트를 뒤졌어요. 새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찾아 읽었죠. 혹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청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수천 개의 글을 읽었지만 아버지와 연결되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30이 넘었고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집착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한국에 온 지 1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37이 되어 있었어요. 북한 내부에 연락 가능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죠.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 내부와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망설임 없이 건넸어요. 브로커를 통해 청진 쪽에 아버지의 이름을 넘겼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죠. 석 달째 되던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확인된 정보가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과 일치하는 인물이 확인되었다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인물은 탈북 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고. 수감 시기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직후와 일치했죠.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돌아가셨다가 그 길에서 잡히신 거였어요. 저와 은지를 데리러 가겠다며 다시 건넌 그 강이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요덕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과 굶주림, 구타와 처형이 일상인 곳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셨는지, 지금도 그곳에 계신지,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도 수용소 내부의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려 하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 했죠. 그 약속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기도 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에 떠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그 손,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드셨던 그 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니까 잘할 수 있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37이 38이 되고 39이 되고 40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몇 차례 더 정보를 넣었지만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었죠. 수용소에서 나온 탈북민의 증언을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소식이 도착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브로커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수용소 내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정갈이 있다고. 그 정갈을 받아든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종이 쪼가리에 연필로 갈겨 쓴 글씨였어요.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글씨였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가 제 공책에 이름을 써주셨을 때의 그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갈은 몇 마디 되지 않았어요.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은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죠. 아빠가 미안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울었습니다. 서서 울고 앉아서 울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인지 살아계셨던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죠. 이 정갈이 언제 쓰인 것인지 어떤 경로로 빠져나온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수용소 안에서도 저와 은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종이 위에 적으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붙잡아 주었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돌아오지는 못하셨지만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은지. 아버지는 은지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은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제품에서 차갑게 식어간 그 아이를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돌아오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오려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다시 건너셨어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갈이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27회가 흘렀습니다. 9살이던 소녀는 40이 되었고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는 뜻이죠. 저는 가끔 강가에 나가 서쪽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건너셨던 그 강 너머, 아버지가 갇혀 계실지도 모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작게 손을 흔드시던 그 뒷모습이. 저는 오늘도 그 손을 향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은지 목까지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언젠가 꼭 돌아와 주세요. 이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